테크니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알아봅니다. 최근 들어서 이 환시가 다소 좀 출렁거리고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어서 생소한데 달러가 이제 슬슬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01라인, 이 밴드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원자재 시장에도 아무래도 달러 약세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 간밤에 나왔습니다. 원자재 시장 어떤 시각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가 추세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뭐 여러 가지 투자 대상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뭐 제가 보기엔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데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달러 캐리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달러로 돈 빌려서 이제 뭐 신흥국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현재 뭐 금리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있어서 뭐 그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올 때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귀금속을 포함한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불안하고 시장에 뭔가 리스크가 확대될 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그 반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금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실제로 금은 뭐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고점을 넘기는 그런 양상입니다. 뭐 계속 일반적으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조정을 계속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뭐 두 가지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달러를 더 이상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쪽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모으고 있고요. 뭐 인도도 여전히 뭐 금을 선호하는 그런 전통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뭐 달러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전히 그 달러를 남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최근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장 긍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수요의 증가보다는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금이 강세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요 위주였다면 은이 더 강했을 거예요. 근데 은은 최근에 꺾였다가 다시 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은 계속 전고점을 벗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둘의 흐름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금 가격의 강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일단 달러 약세를 시장에서 타겟팅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금 가격이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달러 약세 구간에서 원자재 투자를 좀 늘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 말고 다른 이 원자재는 또 딱히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살펴보면 산업에 가장 민감한 뭐 구리 뭐 이런 가격들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불과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꽤 많이 올라서 구리 가격의 강세로 인해서 미스터 쿠퍼의 강세 때문에 미스터 쿠퍼가 아니 닥터 쿠퍼의 강세 때문에 뭐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관점을 좀 가져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느덧 연초 지점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구리 같은 걸 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또 반대로 최근에 움직이는 알루미늄 같은 것들을 보면 또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뭐 알루미늄에 관련돼서 뭐 특별하게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 것도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모건 스탠리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보고서가 한번 있긴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돼 있는 그런 금속 가격이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정말 뭐 개미꼬리만큼 그 정도 뭐 올라왔을 정도일 뿐 별로 이제 강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그 외 다른 원자재 뭐 예를 들어서 뭐 캐틀이라든지 뭐 카우라든지 그다음에 뭐 호그 같은 그런 이 그 육류 같은 가격도 굉장히 뭐 제한적인 수준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곡물은 지금 대부분 다 저점을 육류 고기 얘기하시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곡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대두 정도를 빼면 다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 원자재 흐름을 보면 투자할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근데 대부분의 이런 원자재들이 결국은 달러 결제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세계 경기가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곡물 같은 경우에는 재고 문제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진 건 맞는데 어쨌든 결제 통화가 달러라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이들도 지속적인 약세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원자재 가격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중에서 뭐 다 오르진 않겠지만 산업에 민감하게 좀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뭐 구리, 알루미늄 같은 그런 산업용 금속들 또 최근 들어서 희귀 금속들은 괜찮은 양상이거든요. 뭐 아연이라든지 일부 가격들은 또 저점에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부 원자재 관련주나 일부 원자재에 대해서
투자를 조금 정도 한번 늘려보는 것은 달러 약세 구간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투자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원자재 관련 ETF라든지 원자재를 추종하는 뭐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지 않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쪽은 좀 다르게 봐야 되죠.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이쪽은 동일한 시각이세요? 천연가스는 연초부터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물론 그때 꽤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내려와서 거의 연초 자리에서 조금 위에 있는 상태인데,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뭐 원자력이든 뭐든 아무리 뭐 얘기해봐야 당장 내일부터 전력 나오는 건 없고, 전력은 당장 내년부터 써야 되고, 그러면 뭐 천연가스 관련 시설의 투자가 왜 늘고 있는지는 뭐 입 아프게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뭐 천연가스는 저는 뭐 조정 시에는 지속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끝날 뭐 가능성도 미 대선을 중심으로 있는데 그러면 예전처럼 유럽에 다시 가스 공급을 제대로 해줄 것인가는 조금 미지수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놓고 봤을 때 천연가스는 저는 여전히 투자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급 쪽에서는 오펙 플러스 쪽에서 계속 수급을 조절하려고 하고 있지만 경기 자체가 식어버리면 이것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유 쪽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제한적으로 오히려 천연가스 쪽에 베팅을 하시는 것이 저는 지금은 원자재 쪽에서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러 약세에서 출발을 해서 원자재 강세 따라서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ETF나 또 추종하는 종목군들 투자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 정리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얘기가 좀 떠들썩합니다. 유한양행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 렉나자 결국에는 FDA 통과하면서 국내 첫 번째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항암제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저희 증권사 레포트를 보니까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는 오늘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의 의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임박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 주가는 역사적 고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미 여러 사실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뭐 병용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한 게 아니고 얀센이 한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병용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약이 많이 팔리면 당연히 뭐 돈이 벌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단독으로 한 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뭐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뭐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계속 언급이 나와서 임상, 2상, 3상 통과할 때마다 계속 이슈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가장 주목해볼 포인트는 뭐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다른 종목 뭐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고 유한양행 오스코텍 정도만 뭐 관심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관심 있던 종목의 가장 결정적인 재료가 노출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받는 마일스톤은 얼마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목할 것은 판매가 많이 됐을 때 그 판매된 것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비용 자체가 더 이득 자체가 큰 거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놓고 봤을 때 향후 정말 경쟁사 티그리소를 이기고 강하게 나갈 수 있을지는 뭐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당일만 놓고 본다면 이 재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 노출로 보고 차익 매물이 많이 흘러나오는지, 아니면 이게 오늘 또 긍정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피크를 찍을 수 있는 거래 집중의 날이 될 것인지가 핵심 포인트인데, 그 둘 중에 어떤 경우라도 거래가 대량으로 수반되면서 변동성이 커진다면 저는 뭐 일시적으로는 뭐 추세가 좀 꺾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 유한양행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정말 좋은 회사고 우리나라에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좋아질 회사라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 제약사와 동일한 행태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제약사란 말이죠. 글로벌 제약사가 어떤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까? 쓸만한 약이 있으면 전체 금액은 1조라고 부풀려 놓고 한 100억, 200억, 뭐 많이는 한 1000억 정도 주고 입도선매합니다. 그래서 잘 개발되면 자기가 다 가져가고 개발되지 않으면 중간에 버리고, 이런 양상을 반복하고 있죠. 근데 유한양행도 지금 오스코텍을 포함한 다양한 그런 바이오텍 쪽과 협약을 맺어서 현재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음 파이프라인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뭐 저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런 모델을 통해서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협력을 맺어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고, 네. 단기적으로도 오늘 뭐 큰 변동성만 없다면 여전히 홀딩 관점을 유지하고 싶지만,
만약에 급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대량의 거래 수반과 좀 극단적인 어떤 주가 변동성을 보여줄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일부 하시고 다시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만 보세요. 지금 구간에서 뭐 저는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신뢰를 부여할 수 없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아예 다른 길을 갖고 있는 회사는 또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네. 지금 뭐 신약 개발 쪽과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뭐 유한양행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오늘 이 렉나자 FDA 승인과 관련해서 증권사 레포트 7개 나왔고요. 그중에 한 곳만 목표가 상향 조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목표가의 평균은 12만 원 안팎으로 좀 설정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 끈에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될지 아니면은 이 호재를 호재로 온전히 소화를 하면서 신고가를 쓰게 될지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달리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핸드셋 부품 실적이 바닥인 것인가 짚어보겠습니다. 핸드셋 부품 간밤에 애플은 일단은 약간은 좀 밀렸고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 부품주들 실적만 따로 떼서 보진 않았는데 실제로 좀 어떤가요? 네, 최근 들어서 이 핸드폰 부품 전체는 분명히 아니고요. 몇 종목 쪽에서 좀 의미 있는 거래량과 뭐 개별 재료 때문에 움직인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몇 개 있다라는 점 정도를 그냥 뭐 정보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뭐 이 중에서 뭐 제가 탑픽을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 뭐 제목에서 잡은 것처럼 정말 실적을 바닥을 찍고 돌아설지 여부도 조금 미지수죠. 왜냐하면 지금 아이폰 16에 대한 판매량도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지 뭐 극단적으로 뭐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지금 기대했던 갤럭시 S24는 괜찮았는데 폴드하고 그다음에 지금 플립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판매가 그렇게 뭐 좋지 않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에 신기한 게요. 그 9월에 아이폰 16 출시를 앞두고서 삼성이 밀어내기를 하는 건지 폴드 5 그러니까 전작 가격이 더 비쌉니다. 지금 폴드 6가 더 싸게 풀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뭔가 좀 단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미리 물량을 좀 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만큼 안 팔리기 때문에 뭔가 극단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제품 나오기 전에 좀 김을 빼기 위한 뭐 그런 전략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몇 종목들은 나름 의미 있는 그런 수급과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인탑스 같은 경우도 거래가 좀 증가하면서 급락 이후에 주가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들리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일단 거래가 증가하면서 빠른 속도의 주가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아직도 첫 번째 갭도 메우지 못한 우리 시장의 부족한 반등인데 증권주가 신고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IT 부품 쪽에서 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수반하면서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 하락의 충격을 가장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몇 개의 종목들 말씀드렸던 뭐 인탑스나 우주일렉트로나 더구전자나 이런 몇 개의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나? 하여튼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겠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맨날 동일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서 계속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 IT 부품 그중에도 핸드셋 부품 중에서 몇 개 정도가 의미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언급해 주셨던 대로 뭐 폴드, 플랫 같은 것들의 의미 있는 흐름이 있다면 세경 하이테크나 뭐 이런 것들의 의미 있는 반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KH바텍이나 최근에 뭐 세경 하이테크 같은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어서 뭐 그쪽보다는 지금 어쨌든 거래가 수반되고 수급 쪽에서도 뭔가 반응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는 뭐 단기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국면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바닥을 찍고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는 종목은 인탑스, 우주 일렉트로 두 종목 보시는 거세요? 그것도 실적을 바닥을 찍었다라고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실적을 정말 바닥 찍고 돌아서는 종목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PCB 쪽의 대덕전자가 저는 더 확률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이제 시장에 잘 안 보일 때 저는 뭐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을 쓰는데 뭐 코스닥 한 150 종목, 그다음에 유가증권 시장 한 뭐 150 종목 정도를 뽑아서 차트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려봅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돌려보다 보면 제가 전혀 보지 않았는데 뭐 최근에 거래가 늘면서 의미 있는 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정말 실적에 돌아섰는지는 아직은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인데 오히려 IT 부품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기나 LG에너텍이나 대덕전자 같은 종목군들이 더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일 가능성은 높고요. 근데 기술적으로 시장이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도 있으니 뭐 이런 종목은 관심 영역에 한번 넣어두고 그다음에 정말 실적이 따라오는지 수급은 정말 뒤를 이어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핸드셋 부품하면은 우리가 바로 떠올리는 종목은 LG노텍, 뭐 BH 이렇게 애플향 종목군들 좀 많은데 이들 종목은 좀 별로 징후가 안 보이나요? 네, LG노텍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시장 하락할 때 오히려 더 많이 빠지고 더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놓고 봤을 때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3분기 실적도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이제 뭐 아이폰 16에 대한 셀인 효과는 있겠지만 셀아웃에 대해서는 시장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제품 밀어내면서 당연히 그 출하 효과는 있을 텐데 거기서 판매량이 정말 극단적으로 늘어날까에 대한 확신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교체 수요도 많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폰 AI의 출시는 뭐 아이폰 16의 출시보다 더 뒤늦게 된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뭐 또 된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요인들을 보면은 지금 아이폰 부품주를 네. 뭐 탑픽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탑픽 측면에서는 아까 언급드렸던 이 대덕전자가 대덕 GDS랑 합병을 결국은 했잖아요. 근데 대덕 GDS가 원래 뭐 하는 기업인지 살펴보면 예전에 이스페타시스의 강력한 경쟁사였죠. 그런데 이스페타시스는 미국 쪽을 먼저 훑고 다니면서 소위 이제 엔비디아 향 종목으로 거듭나면서 완전히 둘이 다른 종목이 돼버렸는데 최근에 이것도 좀 물량이 달리다 보니까 대덕 GDS, 그러니까 예전에 대덕전자의 MLB 사업부 쪽에서도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진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성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뭐 이스페타시스가 기존의 뭐 그 협력체라는 차원에서 여전히 뭐 대장주 지위를 가지고 있겠지만 대덕 GDS 분야, MLB 분야 쪽에서도 매출이 증가한다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뭐 디램 패키지 이런 물량들을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PCB 기판 쪽에서 가장 첨단 공장을 먼저 만들고 먼저 투자했던 데가 대덕전자니까 그동안 회복이 느리고 실적이 안 나와서 주가가 계속 미약했던 것인데 그 반대급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픽은 대덕전자로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앤스탁은 좀 다양하게 꾸려봤습니다. 그동안 많이 관심 가지지 않으셨지만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핸드셋 부품주들도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 이런 종목군들 함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앤스탁이었습니다.